이번 중간선거는 갈수록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장에 도전하는 공화당 토드 캘리과이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아시안을 싫어한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남부 매니토바주에서 아이들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할로윈 사탕을 나눠준 어른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중간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갈수록 레드웨이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은 물론 상원도 공화당이 탈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기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바람인 레드웨이브가 다시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상하원 가운데 최소 한쪽은 계속 장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선거 판세는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1일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란히 50석을 차지하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은 51%,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은 49%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38은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82%로 보고 하원이 435석 중 과반인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런 예측의 배경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습니다. 갤럽이 중간선거 관련 만족도를 처음으로 조사한 1982년 이후 최악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1974년 중간선거 이후 현직으로는 두 번째로 낮았고 첫 번째 임기의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중간선거 유권자들 가운데 핵심 그룹으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들의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뉴저지주 연방하원 3선거구에서는 앤디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당선이 확실시됐는데 이렇게 공화당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재선을 100% 확신하긴 어렵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뉴저지주 연방하원 3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실망한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가 몰리면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3선거구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2020년에도 건강보험,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의 업적,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폭넓은 활동 등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동향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쿡 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봄 예비선거까지만 해도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던 김 후보는 최근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화당 밥 힐리 후보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쿡 정치 보고서는 김 후보의 최근 상황을 당선 유력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3선거구 선거운동 현장에서의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지지세는 정체 상태이고 힐리 후보의 개인 및 가족 재산의 선거자금 대거 유입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하락에 따른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 선회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힐리 후보는 최근 자신의 재산 300만 달러와 모친의 정치위원회를 통한 기부 200만 달러를 합쳐 5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투입하며 막판 새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 정치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김 후보의 당선 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장에 도전하고 있는 공화당 토드 캘리과이어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켈리 과이어 후보는 상대 후보 진영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아시안을 비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인 등 아시안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투표일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승리를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공화당 토드 켈리 과이어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상대 후보인 민주당 제임스 테드스코 후보 측에서 자신이 아시안을 혐오한다는 내용의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토드 후보는 흑색 선전에 나오는 발언은 지난 2007년 뉴저지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 당시 학교 입학 소수계 우대 정책을 악용하려던 상대 후보에 대한 대응이었다며 자신이 아시안을 싫어한다는 상대 후보의 주장은 거짓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5 years ago, during a campaign for state senate, people associated with my campaign criticized my opponent, who was one half Asian American, of using affirmative action to get special treatment. It was anti-affirmative action, not anti-Asian American.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번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함께하는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 후보인 대만계 로널드 린 후보와 펠팍 시장 시의원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도 자리를 함께해 토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토드 후보는 오히려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안계 학생들이 입시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버겐 카운티장으로 선출된다면 이 정책을 꼭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드 후보는 이 밖에도 버겐 카운티의 높은 세금 문제, 높아지는 범죄율 등을 지적하고 한인들을 위한 한라인 구축, 한인 경찰 채용 등 버겐 카운티 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인 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선거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주관한 워싱턴 DC 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비당파적 관료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은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짓말, 그리고 음모와 악의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또는 분노, 증오, 독설, 심지어 폭력의 악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반복하는 반복적인 거짓말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그 거짓말들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며 미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백악관 관련 행사로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비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한 공격 등 반민주적인 수사법과 폭력 위협 급증이 이런 민주주의 언급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종류의 위협과 폭력 행위를 직접 규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관련 행사에서 공화당의 공격적인 언행을 고려할 때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한 공격이 놀랍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그 사건에 대해 농담을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범인이 펠로시를 폭행해 감금하려 했지만 공화당에서는 그 누구도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개탄했습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난방비도 지난해보다 28% 정도 증가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겨울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지원에 1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45억 달러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난방비와 전기, 가스요금 미납분,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난방가전 보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확보되는 재원 90억 달러를 160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비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에너지정보청은 10월 발표한 올해 겨울 연료 전망에서 최근 연료비가 급등한 데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돼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겨울 천연가스의 경우는 28% 상승해 $931, 전기로 난방을 할 경우는 난방비가 지난해보다 10%가 늘어난 $1,35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는 지난 10월 미 전역 가구 6곳 가운데 한 곳이 전기와 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공공요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독감과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 북부 지역 병원의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포트월스에 있는 쿡 어린이병원은 지난 24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564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온종일 2분 30초마다 환자 1명씩을 진료한 셈입니다. 스티븐 러브 댈러스 포트워스 병원 협의 회장은 노스 텍사스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 전체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88%인데 반해 텍사스 북부 지역 병원의 소아과 병상 점유율은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감과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미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브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이것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많은 감염자가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통 한겨울이나 초봄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 RSV가 한꺼번에 퍼지는 이른바 트리플데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5만 8천여 명이 RSV 감염으로 입원하고 5세 이하 어린이 100명에서 300명이 RSV 감염으로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브 회장은 트리플데믹으로 입원 환자가 증가하면 병원 수용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기업의 임대료 연체율이 높은 주에 뉴저지와 뉴욕이 나란히 2, 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700만 개의 소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얼라인어블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총 4,789개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들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체 여부의 판단은 임대료 납부 마감일까지 전달 임대료 전액을 내지 못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뉴저지주는 지난 2021년 12월 소기업들의 임대료 연체율이 23%였지만 2022년 10월에는 무려 49%까지 급상승해 전국 50개 주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보다 소기업의 임대료 연체율이 높은 주는 51%를 기록한 매사추세츠 한 곳뿐이었습니다. 뉴욕주는 2021년 12월에 30%였던 소기업 임대료 연체율이 2022년 10월에는 45%로 올라 매사추세츠주와 뉴저지주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얼라인어블 조사가 진행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전달 임대료를 내지 못한 소기업 비율은 전국적으로 37%에 달해 2021년 12월 전국 평균 26%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당의 경우 지난 9월 36%에서 10월에는 49%로 크게 올랐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27%에서 37%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소기업들이 미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고용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할로윈데이에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11세 어린이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받아 먹었다가 병원에 실려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중남부 매니토바주에서도 아이들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준 어른 2명이 체포됐습니다.
어제 캐나다 위니펙 경찰은 캐나다 중남부 매니토바주 주도 위니펙에서 아이들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할로윈 사탕을 준 혐의로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트위터로 발표한 수사 상황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53세 여성과 63세 남성입니다. 이들은 할로윈 사탕을 얻으러 온 아이 13명에게 대마의 향정신성 성분인 THC가 들어있는 구미 사탕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허가받은 판매처에서 합법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구매자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아이들의 부모들로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나눠준 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파악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들을 일단 구속했다가 통상적 형사 절차에 따라 법원 출두 서약서를 받고 석방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과실치상,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로 유해물 제공,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마 배포, 성인이 불법 대마임을 알고서도 배포 등 4종이며 피해자가 13명이어서 도합 52개 항목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위니펙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대마 성분이 함유된 사탕이 스니커즈 등 정상적인 초콜릿류나 사탕류 과자들과 함께 지퍼락백에 담겨 배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내용물을 잘 살펴보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약 12억 달러가 걸려있던 파워볼의 1등 당첨자는 어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추첨은 내일 모레인데요.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금액은 미국 복권 사상 3번째로 높은 약 15억 달러에 달합니다. 파워볼 복권은 8월 3일부터 어제인 11월 2일까지 39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추첨은 내일 모레 11월 5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미국 복권 사상 3번째로 높은 약 15억 달러를 당첨금으로 받게 됩니다. 파워볼 복권 한 게임을 2달러를 주고 했을 때 1등 당첨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에서 69 가운데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에서 26 가운데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1월 5일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다면 15억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미국 복권 역사상 3위, 파워볼 역사상 2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액수는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을 선택할 때 지급액이고 거의 모든 1등 당첨자들처럼 현금 일시불 지급을 택할 경우는 7억 4,59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1등 당첨자의 최고 기록은 2016년 1월 13일 파워볼에서 나온 분할 지급 기준 15억 8,640억 달러, 일시불 기준 9,835만 달러였습니다. 당시에는 1등 당첨 복권이 3장 나와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테네시에 각각 사는 3명이 현금으로 3,278만 달러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어제 오후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금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더해 이뤄진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가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애틀랜타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로부터 최근 선포문을 받았고 이를 어제 애틀랜타 한인회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김치의 날 선포문에는 한국의 삼국시대 때부터 점진적으로 애용된 역사적인 김치는 한국의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편한 음식으로 발전했고 인기 상품으로도 세계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며 유네스코는 2013년 김치를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인 김장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건을 소폭 하회해 역대 최저 기록에 가까운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49만 건으로 4만 7천 건 증가했지만 이는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 공개되는 10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20만 개 증가하고 실업률은 3.6%로 소폭 증가하는 등 양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락펠러 센터는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업스테이트 뉴욕 퀸즈버리에 있는 독일 가문비 나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나무는 높이가 82피트에 폭 50피트의 크기로 오는 10일 벌목된 후 12일 락펠러 센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나무에는 5만 개 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이콘인 스와로브스키 별이 장식됩니다. 올해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오늘 30일에 열릴 예정이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